여러분, 혹시 국내 중소형주 차트를 길게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열의 8종목은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박스 저점으로 회귀해서 장기 순환을 돌거나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밥그릇 모양의 차트 구조가 반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장기간 하락하는 종목들도 기업 실적과 재무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자리만 잡힌다면 언젠가 큰 밥그릇을 만들어서 순환하는 패턴을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왜 이런 차트가 반복되는 걸까요? 그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꼭 만들 수밖에 없는 매매 방식과 우리나라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력주를 매매하든 밥그릇 구조는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세력에 대한 배경 지식 위주로 영상을 다뤘었는데요. 이번 영상부터 본격적인 세력주 매매를 위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왜 작전이 반복되는지를 이해하셔야 차트가 순환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중위 규모의 작전 세력 인터뷰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6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도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중소기업 1년 매출을 능가한다고 자신있게 말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세 조정 작전은 최대 많게는 1,000억 단위에서 작게는 5억 원 미만으로 돈을 버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산업이죠. 마음만 먹으면 조막선 세력조차 100억 이내의 자금으로 단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억 단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가 조작은 최대 25년의 형량이 부과되지만 경우에 따라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반면 한국은 애초에 낮은 적발 확률과 수사에서 처벌까지 평균 2,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유죄를 받더라도 낮은 형량과 집행유예로 그치는 관대한 처벌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높고 처벌 수위는 낮다 보니 주가 조작 사범의 4명 중 1명은 재범자일 정도로 조작이 빈번한 시장이 된 상황입니다. 세력들의 떡고물을 얻어먹는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 순 있지만 최근 24년부로 형량이 이하가 아닌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벌금 강화와 합동감시단의 출범 등으로 처벌 수위와 감시 능력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도 세력들도 그 이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당국의 감시망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작전은 중위 세력이 서로 협업해서 몸집을 키우거나 점 조직화로 조직이 다분화된 메이저로 규모화되고 전문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금력과 조직력이 받쳐주다 보니 세력들도 이제는 완벽한 통정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죠. 서로 다른 평단과 물량을 가진 수많은 차명 계좌들과 그 사이로 수익 보겠다고 뛰어든 개미들까지 뒤엉키면서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다 보니까 작전이 명백해 보여도 당국이 어찌할 도리가 없도록 매매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성장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주식이 근본적으로 상승하려면 자본을 댄 주주가 기대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초과 이윤이 존재해야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초과 이윤이 경쟁력 있는 소수 기업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상장사 10년 평균 ROE는 약 7.98%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안에서 초과 이윤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장기 추세를 본다면 코스피는 점차 상승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 박스 안에서 맴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봤던 코리아 서키트와 LG 헬로비전 같은 주식들의 차트가 회귀하거나 계속 하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한정된 파이 속에서 매매 성과를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소수 주도주의 과도한 주가 펌핑질을 치고 코스닥 작전 세력들은 실체가 없는 재료로 주가를 조작하고
개미들은 여기에 불나방처럼 고점에 뛰어들다가 주가가 본래 가치로 장기 회귀를 맞는 레파토리가 일상이 된 게 국장의 현실인 거죠. JIP 엔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실적이 성장한다라는 명분으로 PBR 12.69배, 퍼는 45.2배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말도 안 되게 주가를 펌핑질 시켰죠. 그 후 분기 실적이 잠깐 삐끗하니 주가는 마이너스 70%로 정상 회귀했습니다. 실적은 다시 그 이상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하단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배경을 알게 되셨으니까 세력이 만드는 밥그릇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한 종목을 리드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바로 매수해서 고점에 팔고 나오면 될까요? 성장의 질과 기회가 풍부한 미국 주식의 경우엔 기업 가치가 장기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든 비싸게 사서 다른 사람에게 물량을 고가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 같이 우량하고 성장하는 종목들 대부분은 차트를 보면 장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장기 성장 우량주는 글로벌 단위의 연기금과 펀드 매매 자금, 공매도나 파생과 같은 다양한 수급풀이 있습니다. 또 투자하는 개미들도 장기 투자 성향이 높고 계속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 특정 주체가 조작하기란 애초에 어려운 환경인 거죠. 반면 국장의 경우엔 삼성전자처럼 시총이 크고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 적은 변방의 증시다 보니 특정 세력이 조작하기가 쉬운 환경인데요. 그중 성장 기회가 더 적고 풀이 더 작은 코스닥 작전 세력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 트레이딩 방식이 합리적으로 통용됩니다. 아마존처럼 대부분 고점 매물들을 해결하고 참가자 모두 이익을 줄 정도로 역사적이고 연속적인 신고가 갱신보다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저가화시키고 저점에서 싸게 효율적으로 물량을 대량 매집하고 주가를 띄워 개미들에게 고가에 터는 비즈니스를 반복하다 보니 밥그릇 형태의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물론 작전 세력이 조막, 중위, 메이저냐라는 규모에 따라 혹은 템포에 따라 밥그릇 크기도 크고 작게 다 다르고 전략에 따라 형태도 다양한 유형이 파생되어서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코스닥 위주의 메이저 작전 세력들이 만드는 정석적인 밥그릇 개념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밥그릇 1국면은 세력이 작전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이들이 주가를 누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개미들의 심리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력이 종목을 장악하고 차익을 만들려면 한정된 유통 주식수 안에서 일정 수준의 개미들의 물량을 강제로 뺏어와야 되는데요. 이걸 급락을 주고 패닉에 빠뜨려서 손절과 투매를 유도하게 하죠. 가격을 저가화시키는 이유는 고점 매물을 높은 가격에서 뺏어서 다시 비싸게 팔기보다는 저점에서 싼 가격으로 받는 게 돈이 더 적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 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안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식의 가치를 싸게 만든 다음 나중에 정상 가치에 매도만 해도 이득이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도 밸류적인 부담을 덜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일부러 지형 조성을 위해서라도 급락을 시키는데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은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국면에서 평단과 물량 우위를 갖고 매집한 물량을 시중 매물이 적은 갭만큼 수월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1국면은 개미들의 기대와 힘을 미리 빼놓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락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단기 반등을 주기도 하는데요. 반등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바닥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면서 신규 개미는 추격하게 하고 기존 개미는 물타기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 하단을 깨고 급락을 주어 손절을 유도하죠. 이 과정에서 중기 매물이 좀 쌓이게 되는데 1국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2, 4국면의 저항과 변동성, 거래량, 목표 상승 폭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이 국면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해서 자신의 평단을 만드는 구간인데요. 만들어 놓은 1국면 개미들의 손분절 심리를 가격과 기간 조정으로 자극해서 물량을 저가에 내놓도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전통적으로 횡보박스를 만들어서 매집을 하는데요. 일단 1국면 하락이 끝나면 세력은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상승 파동을 주어 추세가 전환한 것처럼 1차 상승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에 피폐해진 기존 개미는 본절 기대나 매도를 하게 되고 추세 전환을 노리는 신규 개미들은 매수세를 형성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세력은 신구 개미들까지 고점에서 서로 손바뀜이 되도록 만든 다음 추가 상승보다는 주가를 하락시켜 이들의 손절을 유도하면서 박스 하단까지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2차 상승을 주면 쌍바닥을 딛고 재차 상승하는 상황이다 보니 개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인내가 보상받았다는 기대 심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2차 하락이 나오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매도가 나오게 되죠. 그 물량을 세력이 또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개미들의 매물이 털리면서 저점에서 싸게 매수가 가능하고 세력의 평단은 매집박스 하단 부근에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매집박스의 기본 원리는 같으나 이 국면 자체가 하락하거나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매집봉으로 단번에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매집 구간의 짧은 파동을 여러 번 주거나 하나의 큰 산을 만드는 변형된 유형도 있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는 1국면 이후 이렇게 2국면 매집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 파동을 주죠. 수위가 점차 하락하는 하락형 박스인데 2국면이 끝나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가 나오면서 흔들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흔들기로 최종 박스 안에 있는 개미 매물까지 다 흡수하고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게 밥그릇의 정석인 거죠. 화천기계는 이국면 구간에서 당일 시가갭을 띄우고 쫙 올랐다가 바로 빠져버리는 긴 윗골이 장대 음봉과 양봉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매집봉이라고 하는데 띄운 구간만큼 앞전에 물린 개미들에게 본전이나 손절을 유도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 외에도 가끔 개미들이 얼만큼 물려있는지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작업으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짧게 하다 보니 단봉으로 여러 번 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간을 들여 박스 순환을 만드느냐, 당일날 치고 빠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국면 박스 매집과 원리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매집이 다 끝나면 추세를 돌리면서 주가를 띄우게 되죠. 휴맥스 홀딩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단봉으로 매집한 흔적들도 있는데요. 고를 판 다음에 아예 수위를 높여 산으로 매집하는 상승형이 나왔습니다. 정석적으로 가는 메이저라면 좀 더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매집에 공을 들였을 법하지만 아예 가격을 높여 적극적으로 흔드는 구조는 빠르게 물량을 모아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지지를 확인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추세가 나오게 되었죠. 만약 갑자기 재료가 터지거나 매물을 무시할 정도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이보다 더 짧게 이국면을 만들고 바로 거래를 터뜨려서 매집과 상승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국면에서 나오는 매집 흔적들을 통해 해당 종목의 세력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세력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인풋한다면 그와 비례해서 언젠가는 아웃풋이 나와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제 3국면을 볼까요? 2국면 매집이 거의 다 끝나고 주가를 본격적으로 급등시키기 전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개미 매물을 흔드는 작업부터 첫 매집 박스를 돌파하고 난 후의 눌림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에서 배우는 전형적인 박스 돌파 후 눌림 개념은 사실 3국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력이 박스에 남아있는 개미를 흔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가를 도약하기 전에 의도치 않게 개미가 많이 타거나 남은 물량이 잘 안 나온다면 아예 박스 하단을 깨서 골을 판 다음 개미들을 다 털고 나서 1파를 주는 골파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은 개미들에게 그냥 수익을 주고 내보내거나 혹은 돌파 중간에 들어온 신규 매수자들을 털기 위해 박스를 돌파하는 1파 후에 눌림을 주게 됩니다. 이때 조정은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눌림 없이 바로 가거나
위에서 수위를 유지한 채 횡보로 기간 조정만 해주거나 기준봉 내에서 가격 조정을 주거나 돌파한 박스를 깨서 다시 시가까지 내려온 다음 이파를 주는 네 가지 경우가 있죠. 박스를 돌파하는 1파가 나오면 추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으로 시장 이목이 집중되는 편인데요. 단타나 신규 진입자들이 들러붙게 되고 기존 저항을 돌파하면서 손바뀜이 나오다 보니 거래량이 나오는 편인데요. 이후 눌림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세력이 물량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개미만 털렸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사례를 보면 이국면 박스 막바지에 골파기를 준 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박스를 돌파하는 1파가 나왔습니다.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과 기간 조정이 들어간 후에 다음 파동이 나오는 4국면이 나왔죠. 이렇게 상국면 매집 박스 돌파는 세력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의 타점이 이곳에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인 4국면을 보겠습니다. 4국면은 눌림 이후 다시 주가를 올리는 과정부터 목표 가격대에 익절하여 비즈니스를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파동식으로 가격을 띄우고 도중에 붙은 개미들에게 차익 실현하는 상승통장 매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메이저의 경우 많은 물량을 갖고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시세를 단번에 끝내지 않고 분할 매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고점 박스 패턴은 바닥에서 적용되었던 이국면 매집 박스 원리가 분산으로 전환됩니다. 거래량과 상승 변동성, 온갖 호재가 만발하다 보니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미들이 많아지고 홀딩과 추격 매수 성향이 짙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세력의 물량이 점차적으로 개미들에게 이관되다 보니 고점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 외에도 세력이 고점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온전하게 익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익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익절 기법이 존재합니다. 3일 제약처럼 아예 상승 통정을 계속 돌리고 거래량을 주면서 가격을 초고가화 시키고 패대기 치거나 쌍봉으로 잔여 매물을 최종 익절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탑 코미디어처럼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한국전자홀딩스처럼 길게 엘리어트 상승 3파를 주고 끝내는 정석 파동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강한 테마와 재료로 시장 이목이 단기간 쏠리게 되면 아즈텍 W처럼 3파와 연속 대량 거래가 밀집해서 나타나는 등 여러 형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력주 트레이딩 기초 개념인 밥그릇 구조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올릴 차트 매매 기법들이나 해석들은 모두 밥그릇 원리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은 토대를 다진다 라는 느낌이고 아직 다룰 밥그릇 개념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차후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